그리고 이후 이 시절 고흐의 노력이 아주 집대성한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궁금하다. 에바오하기? 해바라기일까? 맞아. 이거 실제로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고흐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그림인데요. 그러네요. 작품 제목은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 감자였구나. 난 무슨 물 만두인 줄 알았어요. 네, 이 그림은 이제 고흐가 나의 첫 작품이라고 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인데요. 와. 그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고흐가 편지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노동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음식을 얻었는지를 그리고 싶었다. 나는 문명인과 분명히 다른 이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감자를 캐고 그 손으로 이제 돌아와서 찐 감자를 먹는 그곳에서 이제 삶의 진실을 아마 고흐는 느꼈던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하루 종일 감자를 캔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먹는 모습을 그린 점에서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고흐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미술사를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그림이 나올 때 포인트가 항상 손이에요. 왜냐면 그 손이 특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서 항상 손의 이야기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고흐는 좀 본격적으로 농민, 노동자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1884년부터 1885년 이 겨울 동안에만 무려 40여 점이 넘는 농부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스스로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과 살았고 호흡했다고 말할 정도로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의 그림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림에 몰두한 고흐의 첫 작품인데 올리비아 씨 이때 그림 보고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 그림을 사실 다시 판화로 만들어서 이제 친구에게 선물을 했대요. 보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 반응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우울한 그림을 그렸나? 그러네. 그럴 수 네. 있어. 그때 트렌드하고 또 너무나 달랐던 스타일이니까 그쵸.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고흐는 그림에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스스로의 만족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색채가 다양한 예술을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예술가들이 이제 파리로 갔었죠. 결심이 선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연락을 취했고요. 함께 몽마르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파리로 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는 벨 에포크의 시대였는데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화려하다. 그렇죠. 엄청 화려하죠. 이 시기 파리는 런던, 베를린과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였는데요. 최고. 1855년과 1867년 그리고 1878년 세 번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파리는 중세의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낭만 있어, 느낌이. 진짜 되게 고풍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1887년부터 이것이 지어지면서 파리의 모습은 더욱 파격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역시 야, 오. 에펠타워. 와, 레고 같다, 레고. 진짜 에펠타워 없으면은 파리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에펠탑 준공 전후로 파리에는 세계의 핫한 트렌드가 몰려들었고요. 현대 도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로 그야말로 좀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특히 파리의 이곳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과연 여기가 어디일까요? 몽마르트 언덕이죠, 뭐. 몽마르트르. 거기 가면은 계단에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다 앉아있던데요, 요즘도? 예, 규현 씨 말씀대로 바로 몽마르트인데요. 예. 평지였던 파리 중심지에 비해서 언덕이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우처럼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쌌어요 그때. 아 그래서 지금은 진짜 비싸겠다. 뭐 집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술가가 모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몽마르트로 모여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파리의 도심은 술값이 비쌌는데 몽마르트는 상대적으로 술값이 저렴했습니다. 싼 술을 팔았구나. 예, 바로 초록 요정이라 불렀던 술 앱상트입니다. 압산트. 압산. 맞아요. 앱산트? 아주 독한 술이에요. 맞아. 이 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싸다, 독하다. 알코올 도수가 무려 70도나 되기 때문에요. 이때만 해도 이제 압생트는 테레벤이라는 환각 성분이 들어가 있었고 이 성분 때문에 압생트를 마시면 몽롱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기분을 느끼면서 예술적 영감을 얻기도 했는데 고호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술 마시고 작곡하거나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다음날 들으면 절대 못 들어주겠거든요. 근데 이게 그 화가들은 달랐나 보네요. 이게 술 마시고 뭐 영감이 더 떠올랐나 보네. 그러면서 이곳에는 술집과 홍등가가 발달하게 됐는데 이때 최초의 카바레인 물랑루즈가 여기 이제 생기게 되죠. 정식 켜버려라고? 캉캉. 난 저 춤은 솔직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속옷 보여주는 느낌 나면서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정숙함이 미덕이었던 시절이어서 여성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춤을 춘다는 것은 거의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캉캉을 추는 댄서들은 노출에 관대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누드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는데 모델비가 없어서 자화상을 그려야 했던 가난한 화가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을 그리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처럼 몽마르트만의 장점이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예술가들로 붐비게 되었는데요. 이때 몽마르트를 찾은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인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네. 인상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상주의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전에 화가들이 그리려고 했던 기록적인 그림들은 이제 사진이 대신 다 하니까 그거 이상을 화가들은 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바로 이제 현장에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을 화폭에 담으려고 했고 그리고 바로 이때 인상주의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에드와르 마네가 그린 풀바지의 점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인상주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에 초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인상을 그렇게 써요? 인상주의라서요. 네. 정숙함이 미덕이던 시기에 나치의 여성이 그것도 화면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은 파격 그 자체였고요. 풀바지의 점심이 1860년대의 파격이었다면 1870년대 또 한 번 파격을 가져온 화가가 있는데요.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인상 일출이란 그림인데요. 보시면 붓터치가 굉장히 자유롭게 호방하게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빛을 남기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확실히 못 그렸어요. 근데 좋은데요, 나는 뭔가 그냥. 맞아요. 그냥 남는 인상 있잖아요. 막 그런. 저것도 그리다 만 것 같은데, 내 기준에. 바로 지금 지원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네의 실험에 동의했던 화가들이 모여 전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신문들의 반응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혹평했겠지. 그러니까. Exposition des peintres impressionnistes. Madame, cela ne serait pas prudent, retirez-vous. 게다가 그림을 본 한 평론가가 마네의 그림은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인 듯 납작하다. 벽지 밑그림만도 못한 조잡한 낙서화라고 평가하게 되죠. 아, 우리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었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게요. 대중들 자체가 저희처럼 저렇게 막 봤네요. 그런 말 했던 사람들이 지금 후회 많이 했겠어요. 진짜.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곧 그들의 그림을 인정받으면서 파리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림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꽃을 피우던 시기 고흐가 파리를 찾게 되는데요. 동생 테오와 이제 몽마르트의 터전을 잡은 고흐는 이때 이제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고흐의 그림에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 완전 바뀌었다. 파리고. 완전 이제 고흐 느낌이 나네요. 왼쪽의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기 전에 파리 풍경이고요. 예전 스타일이네. 예. 오른쪽 그림은 이들과 이제 만나면서 변화를 시도한 그때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색채가 더 밝아졌어요. 그렇죠. 예, 감자 먹는 사람들처럼 어둡고 묵직한 톤의 그림과 달리 파리 시절의 그림은 화사한 색채가 두드러지죠. 막 이렇게 1년 1년 차이.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으로 선명한 색채의 물감을 다른 색과 섞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몽마르트의 풍경을 담아냈는데요. 달라졌어. 이렇게 고흐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테오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에서 늘 부족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물감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하게 되면서 물감이 더 정말 귀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흐에게 물감이나 화구를 내주는 조력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흐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의 초상화를 그려줬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일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이분이 그림 속 인물은 파리의 화구상이었던 탕기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폴 세잔, 르누아르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바로 탕기 영감의 단골이었는데요. 탕기 영감은 동생인 테오와 함께 화가 고흐를 응원했던 든든한 지지자였는데요. 그런데 탕기 영감을 그려준 화려한 색채의 고흐의 그림을 보면 유럽 감성이라고 하기엔 조금 낯선 그림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게이샤. 케이스도 있고 후지산도 있는 것 후지산.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러네. 후지산이 있네. 다 그게 정말 신기했죠. 예, 이건 우키오에라고 하는데요. 당시 인상주의 색채와 함께 고흐가 빠져 있었던 일본의 판화로 만든 풍속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하고 일본은 되게 멀잖아요. 근데 고흐가 어떻게 일본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왔나? 예, 사실 지금 고흐는 파리에 오기 전에 일본의 그 주요 무역항이었던 벨기에의 안트워프에서 일본 미술을 이미 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흐가 파리에 건너왔을 땐 이미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일본 미술이 전파되었고요. 그러면서 일본 미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죠. 고흐는 이 시기 우키오에 더욱 빠져들게 되고 여러 그림을 남겼는데 심지어 여러 그림을 모사했는데 그럼 이번엔 고흐가 그린 우키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고흐가 그린 오이란이라는 그림인데요. 파리에 오기 전에 그림과 비교해 보면 색감과 구도, 그림 톤 굉장히 과감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흐는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파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화가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게 됩니다.